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충렬왕과 충선왕과 충수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려 후기 왕실을 뒤흔든 3명의 왕, 충렬왕과 충선왕 그리고 충수광입니다. 이 세 왕은 각각 부자관계로 이어진 인물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왕위를 놓고 충돌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원나라를 등에 업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했던 치열한 라이벌이자 정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극적인 부자관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 왕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 후기는 몽골, 즉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고려는 30여 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 끝에 결국 원나라에 복속되었고 이후 고려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야 했고 원나라 수도인데도 오늘날의 베이징에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렬왕과 충선왕과 충수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 앞에 붙은 충이라는 글자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고려 왕들은 충성의 대상이 자국 백성이 아니라 원나라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 굴욕적인 시대 속에서 세 왕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인 충렬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충렬왕은 고려 제25대 왕으로 1274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은 왕입니다. 그의 왕비는 원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였는데 이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를 확실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뜻이었고 충렬왕 입장에서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충렬왕은 즉위 초반 원나라의 눈치를 보면서도 나름대로 고려의 내정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에게 일본 정벌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고려 백성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려의 몫이었습니다. 충렬왕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나라 공주인 왕비와의 관계 외에도 여러 총애하는 신하들과 측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충선왕이었습니다. 충선왕은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어머니가 원나라 공주였기 때문에 원나라 황실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혈통이 충선왕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는 원나라에서 성장하면서 원나라 황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고 그 덕분에 고려에서보다 원나라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충선왕은 1298년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충렬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인데 이것이 이 세 왕의 라이벌 구도에서 첫 번째 충돌의 시작입니다. 충선왕은 즉위하자마자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당시 고려의 권문 세족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림원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충선왕의 행보는 분명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충렬왕이 아들 충선왕의 개혁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렬왕과 그의 측근들은 충선왕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원나라의 충선왕을 비방하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특히 충선왕의 왕비 문제를 빌미로 삼아 원나라 황실의 충선왕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충선왕은 즉위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원나라에 의해 왕위를 박탈당하고 원나라로 소환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충렬왕과 충선왕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적대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자지간이지만 왕위 앞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 왕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충선왕은 원나라에 머무르면서 권토중래를 노립니다. 그는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기회를 기다렸고 1308년 충렬왕이 사망하자 마침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두 번째 즉위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없었고 충선왕은 좀 더 자유롭게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의 두 번째 재위도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려에 머무르기보다 원나라 대도에 주로 머무르면서 고려를 원격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왕이 자국에 없으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고 원나라에 있는 충선왕 주변에는 온갖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정치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면서도 원나라에서 심양왕이라는 또 다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지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주인공인 충수광이 등장합니다. 충수광은 충선왕의 아들입니다. 충선왕과 충수광의 관계는 충렬왕과 충선왕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한번 왕위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충선왕은 1313년 아들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에 머물렀습니다. 충수광이 즉위하면서 이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으로 이어지는 세 세대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충수광은 즉위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충선왕이 여전히 원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충선왕과 심양왕 세력 사이의 갈등이 충수광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심양왕 왕고는 충선왕의 조카인데 충수광의 왕위를 노리고 원나라에서 끊임없이 충수광을 모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선왕마저 처음에는 심양왕 편을 들면서 아들 충수광을 압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흔드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것입니다. 충수광은 이 압박에 굴복하듯 1320년 원나라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고 이후 왕위를 잠시 반납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했던 일이 이제는 충선왕이 충수광에게 하는 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얄궂게 반복됩니다. 충수광은 이후 우여곡절 끝에 왕위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은 지루하고 굴욕적인 협상과 원나라의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2번 내렸다가 2번 다시 오르는 복잡한 재위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 자체가 당시 고려 왕권이 얼마나 불안하고 원나라에 종속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충수광의 성격은 아버지 충선왕과 달리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공정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수광이 처한 환경 자체가 어떤 왕도 영웅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원나라의 철저한 감시와 간섭, 국내 권문 세족의 바로 왕실 내부의 갈등,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충수광의 처지는 그 누가 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충렬왕과 충선왕의 갈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부자 간의 왕위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렬왕은 오래 왕위를 지키면서 구체제와 타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권문 세족들과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원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충렬왕에게 아들 충선왕의 과감한 개혁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균형을 단번에 깨뜨리려는 위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아들의 개혁은 패기 있는 도전이 아니라 경험 없는 철부지의 무모한 시도로 보였겠죠. 반면 충선왕의 눈에 아버지 충렬왕은 원나라에 너무 많이 굴복하고 권문 세족의 횡포를 묵인한 채 자신의 안위만 지키는 기득권 세력의 수장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두 시각의 충돌이 바로 부자 간의 권력 투쟁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고려를 지키려 했고 두 사람 모두 그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선왕이 1298년 쫓겨난 후 원나라에 머물면서 보낸 10년은 단순한 유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원나라의 황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원나라에서 충선왕은 고려 왕의 아들이 아니라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라는 정체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정체성 전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려로부터 더 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충선왕이 두 번째로 즉위한 뒤 고려에 잘 오지 않은 것은 단순히 원나라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나라 대도에서 고려를 포함한 더 큰 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만권당을 세워 이재현 같은 고려의 학자들과 원나라의 지식인들을 연결시킨 것도 그런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은 고려 백성들의 일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고 결국 충선왕은 현실 정치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충수광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는 아버지 충선왕과 심양왕, 왕고 사이의 복잡한 권력 게임 속에서 마치 체스판 위의 졸처럼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1320년대 충수광이 원나라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는 과정은 실로 굴욕적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도 아닌 다른 나라의 황제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당시 고려 왕의 처지였습니다. 충수광은 이 과정에서 왕위를 1330년에 아들 충혜왕에게 넘겼다가 충혜왕이 폐위되자 1332년 다시 왕위에 오르는 기구한 운명을 겪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을 통틀어 보면 왕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펼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이 충수광이라는 인물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세 왕을 라이벌 구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렬왕은 이 세 명 중 가장 오래 왕위를 지킨 왕입니다. 그는 원나라의 체제 안에서 최대한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원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대신 고려의 내정만큼은 스스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아들 충선왕과의 갈등을 낳았고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렬왕에게는 생존의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어울립니다. 원나라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고려를 지키기 위해 굴욕을 감수한 왕,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적으로 삼아야 했던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충선왕은 세 명 중 가장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원나라 황실의 혈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덕분에 고려 내부의 개혁을 두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림원 설치와 권문 세족 견제 정책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원나라 대도의 만권당이라는 학술기관을 세워 고려와 원나라의 학자들을 교류시켰는데 이는 문화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의 한계는 그가 너무 오래 고려를 비웠다는 점입니다. 왕이 원나라에서 논일고 있는 동안 고려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끝내 메우지 못한 개혁가, 그것이 충선왕입니다. 충수광은 가장 힘든 처지에 놓인 왕이었습니다. 위로는 아버지 충선왕의 그늘이 있었고 아래로는 심양왕 세력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권문 세족들이 날뛰고 원나라에서는 끊임없는 압박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충수광은 왕위를 두 번이나 빼앗겼다가 되찾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어쩌면 충수광은 굴욕을 이겨낸 왕이라기보다 굴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원나라라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 고려의 왕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얼마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충렬왕은 아들을 적으로 만들어야 했고 충선왕은 이상을 줬다가 현실의 발목을 잡혔으며 충수광은 아버지와 적 사이에서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끌어내리는 과정이 비극적이면서도 그 뒤에는 결국 원나라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사실 왕위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충렬왕은 아들을 끌어내리면서 왕권을 지켰지만 결국 사망 후 충선왕이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충선왕은 원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누렸지만 말년에는 티베트로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충수광은 두 번 왕위를 잃었다가 두 번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권력이 결국 그들 모두를 소진시키고 말았다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조가 개인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충렬왕도 충선왕도 충수광도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인 구조, 즉 원나라의 간섭과 고려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는 구조 앞에서 개인의 의지는 많은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개인이 처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세 왕의 이야기가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개혁은 타이밍과 동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선왕의 개혁은 방향은 옳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났고 그것을 지지해줄 내부 동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충렬왕의 반대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겹치면서 개혁은 좌초됩니다. 좋은 뜻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충선왕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셋째로 갈등의 진짜 원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렬왕과 충선왕의 갈등, 충선왕과 충수광의 갈등을 표면적으로 보면 부자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원나라라는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동안 그 갈등을 만들어낸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갈등의 상대방이 진짜 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만들어낸 구조와 원인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한 일을 충선왕이 충수광에게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의 반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논리가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도 권력 앞에서는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극을 경험하고도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또한 이 세 왕의 이야기는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충렬왕은 생존형 리더였고 충선왕은 이상형 리더였으며 충수광은 인내형 리더였습니다. 어느 유형이 더 낫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생존이 최선이고 어떤 시대에는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며 어떤 시대에는 그냥 버티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은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것,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 세 왕이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충렬왕도 충선왕도 충수광도 모두 원나라라는 외부의 힘을 활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순간 그 힘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나라가 지지해줄 때는 왕이 되고 원나라가 등을 돌리면 왕위를 잃는 것이 이 세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반 없이 외부의 힘만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세 왕의 비극적인 권력 투쟁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외부의 힘과 배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든든한 기반은 결국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구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충돌하는 것, 아버지 세대의 방식과 자식 세대의 방식이 부딪히는 것, 그리고 외부의 강한 힘에 의존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한 것처럼 기득권은 언제나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고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충선왕이 충수광을 흔들었던 것처럼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자녀 세대의 자율성을 짓누르는 일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역사는 결국 인간 이야기이고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세 왕 중 누가 가장 위대한가를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위대함을 재위 기간의 길이로 측정하면 충렬왕이고 개혁의 방향성으로 측정하면 충선왕이며 역경을 버텨낸 끈기로 측정하면 충수광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들 중 누구도 위대하지 않았고 동시에 모두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원나라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래도 고려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모두의 공동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의 시대는 흔히 원간섭기라고 불리면서 고려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시대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왕들이 원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공주를 왕비로 맞아야 하며 일본 원정에 병력과 물자를 바쳐야 했던 그 시대는 분명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시대 안에서도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고려의 지식인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선왕의 만권당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고통과 굴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싹트는 변화와 가능성을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대가 가르쳐 줍니다. 힘든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가 낳은 것들이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의 압박 속에서 피워낸 꽃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이들은 모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불완전한 자유 안에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존재의 흔적이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왕의 갈등이 단순히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 사이의 충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충렬왕은 원나라의 복속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1세대라면 충선왕은 원나라의 혈통을 무기로 삼아 새로운 판을 짜려 했던 2세대이고 충수광은 그 두 세대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으려 한 3세대입니다. 각 세대는 앞 세대의 유산과 한계를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과 한계 위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원나라라는 구조적 제약이 항상 그 시도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원간섭기 고려 왕실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충렬왕과 충선왕과 충수광의 이야기를 통해 고려 후기의 굴욕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인간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나쁜 왕이거나 좋은 왕이라기보다 지독하게 어려운 시대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낸 인간들이었습니다. 충렬왕의 선택이 옳았는지, 충선왕의 이상이 틀렸는지, 충수광의 인내가 충분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